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엑스포 불발 위로입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위로 행사에 모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이 6일 부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해외 출장 등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지만 민관 원팀 협력 의지를 이어가고 지역경제 발전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한자리에 모인 경제인들은 부산 지역 명물인 국제시장도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동훈 장관 정책의총 참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합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직접 설명할 계획인데요. 이민청 설립은 한 장관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총설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거취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당내 기반이 없는 한 장관이 현역 의원들과의 직접 접촉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 장관의 입당 시기나 역할 등을 조율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유동규 교통사고입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25분쯤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경기 의왕시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 하행선에서 8.5톤 카고 트럭과 부딪혔는데요. 이 사고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이 180도 돌면서 1차로로 튕겨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다른 차량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은 머리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큰 부상은 아니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12억 펑펑 쓴 공무원들입니다. 무려 세금 12억 원을 쌈짓돈처럼 펑펑 쓴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를 받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자치단체, 교육청, 공사 등 공공기관 14곳에서 세금을 허투루 쓴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이들이 노린 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쓰라고 빼두는 돈인 시설 부대비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공사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는데요. 공사를 도맡는 시설직 공무원만 아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안전화를 살 돈으로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워치 등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가짜 출장을 올려 가외돈을 벌기도 하고 유럽으로 공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된 사람만 1,300여 명으로 낭비된 세금은 12억 원에 달하는데요. 권익위는 부당 집행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막 내리는 판다 외교입니다. 올해 다른 국가에서 머물던 판다 15마리가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유일한 서식지를 가진 중국은 1980년대부터 우후국에 판다를 임대 방식으로 보내는 판다 외교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판다를 잇따라 회수하면서 이른바 판다 외교도 막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영국 에든버러 동물원에서 지내던 판다 텐텐, 양광이 12년 만에 전세기를 타고 중국 청두로 돌아갔는데요. 두 판다의 임대 기간은 10년이지만 코로나로 2년 더 머물렀는데요. 영국은 한 해 빌리는 비용으로 75만 파운드, 우리 돈 12억 4천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 중국에서 임대한 판다 한 쌍에서 태어난 푸바오도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2020년 7월생인 푸바오는 오는 2024년 7월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경제팀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의 바통은 이 최상목 경제수석이 넘겨받았는데요. 고물가와 고금리, 여기에 저성장의 늪에서 이 최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연 2기 경제팀이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샘추위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서 빨리 공급을 한다든지 혹은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중에 뒤치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경제 사령탑이죠. 경제 부총리 또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된 상태고 또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전 한은 금융통합위원이 지명이 되면서 현 정부의 인사를 그대로 좀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안도걸 차관님? 사실 뭐 현 정부의 기조, 그러니까 1기도 그랬지만 2기에도 좀 이어가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인사가 가장 중요한 정책 시그널이죠. 경제부총리 내정 배경 설명에서 이미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이제 언급이 좀 되었죠. 그렇네요. 예,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서 경제 정책의 틀을 짜고 이제 거시경제 기조를 잡았던 경제수석을 경제수장으로 이동시킨 것은 기존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데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1기 내각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주도, 어떤 네네. 경제운영, 그리고 사실상 재정 정책의 어떤 경기 조절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 기조에 큰 변화는 좀 없을 것 같고, 과연 그런 기조로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준석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일단 이렇게 기존 그 경제팀의 뭐 자리를 옮기는 네네. 그런 그 지시를 했다는 것은 예. 지금 현재 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니까 좀 아직까지 계속 좀 그 신뢰성 있는 그 대통령이 믿는 사람들을 계속 그 정책 그 마련에 사용하겠다, 그런 그 의미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우리가 큰 그 경제 정책의 변화는 뭐 예상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이 방향으로 밀고 가겠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 이분들을 계속 사용하겠다, 그런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석 교수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경제 1분과 간사로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분이기 때문에 뭐 경제부총리로서 현 정부 정책 기조인 건전 재정과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수석인 지금
박춘섭 그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기재부 시절부터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건전재정 기조를 추진하는 적임자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금융통화위원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임기를 종료하기 전에 경제수석으로 옮겼다는 점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한국은행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 사실 정치권의 입김에서 한국은행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로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만을 추진해라. 다른 여론에 휘둘려서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 장치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통위원 임기를 종료하기 전에 금융위원장으로 옮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사실 한국은행의 그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관례화되는 것은 좀 우려될 만한 점,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우려도 있긴 한데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안덕월 차관님께서 예. 기재부에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재부 에이스의 컴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기대하는 바도 당연히 크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정치 경험이 좀 없다.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기재부 장관을 했지만 이번 최상목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게 과연 정치권과의 어떤 경제 사령탑으로의 소통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까라는 좀 반문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 후보자는 개인적 역량이 매우 출중하신 분이죠. 그 경제학 박사로서 이론적으로도 좀 해박하시고 또 거시경제정책 그리고 금융 분야에 아주 대가십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재정 정책 분야에서 좀 실무적 경험이 이제 좀 부족하다는 점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박준섭 경제수석이 그 예산실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적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개인적 자질을 넘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부총리께 요구되는 그러한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 자세와 지금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부총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 있지 않습니까? 불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이 좀 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 현재 어려운 경제 현실, 안팎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융통성 있는 재정 정책 등 그야말로 실용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려면은 약간의 정책 기조의 어떤 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과연 이런 게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두 번째로 우리 부총리께 이제 요구되는 상황이 우리 경제 체질의 개선을 통한 어떤 성장 잠재력을 좀 올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좀 때를 놓쳤고 약간의 김이 센 상황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과 함께 획기적인 지금 규제 개혁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동력을 지금 다시 점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상충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또 정부적인 역량을 좀 필요로 하는 이슈죠. 과연 이러한 상황을 좀 돌파하고 개혁을 드라이브를 이제 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은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덕월 전 차관님께서 좀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 양준석 교수님은 어떤 점이 좀 걱정이 되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최 후보자님이 그 정치적인 경험이 없었다. 그게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네네. 그렇지만 이게 꼭 바람직하지 않느냐.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정치하는 분들하고 소통이 더 많다. 그게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경제를 주도해야 된다.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크게 두 개를 얘기한다면은
첫째는 좀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많이 가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뭐 가격을 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여기서도 또 연관된 게 또 너무 또 법적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육을 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유 가격을 올렸다면은 우유 관련된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우유 가격 올라가는 걸 막지 못했다면은 그러면은 그 뒤쪽에서 그냥 또 올릴 수 있는 어떤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뭐 통제하면 된다. 그거는 좀 제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지금 현재까지 경제 정책의 그 두 가지 아쉬운 점인데 물론 최 후보자님이 정치적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그 정치가들하고 좀 대화가 좀 느려진다. 그게 단점이라고 보지만은 또 어떻게 본다면은 그 분리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경제 정책을 또 요구할 수가 있다. 어떤 정치적인 압력에 좀 수그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저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좀 걱정되는 건 이제 국회와의 소통 같은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와 소통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우려됐던 점은 그동안에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이 좀 항상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다. 예. 왜냐면 경제 정책이 좀 일관성이 없고요. 앞으로 오늘 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그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경제부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서 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사실 숙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사실 가벼운 숙제가 아니고 하나하나들 해결하기도 힘든데 이게 지금 겹겹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물가, 고금리 여기에 저성장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물가를 좀 볼게요. 물가 아까 양초석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 논리 혹은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물가 잡으려고 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뭐 무 과장, 뭐 배추 국장, 뭐 라면 사무관 이렇게 이제 제도를 가져가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는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과거든요. 성과는 좀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 8월부터 물가 오름세가 지금 3%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8, 9월 달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풍수해라든지 추석 성수기 이런 계절적 요인이 이제 없어지는 10월 되면은 다시 2%대로 네. 이게 떨어질 안정세를 거다. 찾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예상이 지금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급한 마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품목별 관리라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구태의연하고 우리 현 정부가 지향한 어떤 시장 주도 경제 스타일하고도 좀 맞지 않는 이러한 이제 시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역시 굉장히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근원적인 요인을 지금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 상승 있지 않습니까? 크게 올랐고 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잠재되면서 이게 모든 연간 품목에 서서히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게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예. 지금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가의 불안을 초래하는 근본적 요인에 대해서 이를 타겟팅해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지 결과치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러한 시책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사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죽하면 네. 그 10몇 년 전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어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죽하면 이 카드를 썼을 거와 함께 그럼 남은 카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품목별로 다 네. 수급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요인을 조절을 해서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잡는 그런 정책이 네. 필요하고 그것은 품목별로지 않습니까? 이게 잘 들여다봐서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고금리라든지 이런 거시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정책 기조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시장 상황에 맞게 재검토하는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앞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상당히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게 잘못 사용되면은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키고 나중 문제를 좀 더 악화시키는 요인. 우리가 이것을 뭐 전력 가격 통제할 때 봤거든요. 전력 가격을 작년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심하게 통제하니까 지금 그 여파로 금년 인플레이션 그 떨어지지 않는 주요 중에 하나가 전기 요금을 계속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작년에 비롯된 그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피업 시장까지마저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프로젝트 파이낸스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을 적절한 시기에 좀 올릴 수 있게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라면이나 뭐 이런 그 공산품 우리가 뭐 야채나 석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수시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도 하지만은 라면 같은 그 제조업품은 가격을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올리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요거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통제시켜 놓는다 하면은 나중에 올릴 때 더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 동안에 만약 이 회사들이 적자로 들어간다면은 네네. 그것도 또 역시 회사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정부가 또 요거 적자 났다고 해서 또 보완해 주지도 않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게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좀 외국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독점 경쟁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진짜 독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공무원 책임지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가격을 막아라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압력을 넣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석 교수님, 사실 근데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니까 기업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일종의 꼼수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제품의 내용물을 줄이거나 아니면 제품의 질적인 뭐 부분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기업들이 어쨌든 살 수 있는 꼼수들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가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다시 또 피해를 보는 걸로 돌아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통제를 하면 결국은 한국은행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자체를 정부가 왜곡을 하게 되면 네. 기준금리 결정도 잘못하게 되고 그럼 물가도 제대로 못 잡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학 원리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기재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뭐 농산물 비축 물량을 풀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 이것도 하고 있고요. 뭐 할당 관세를 통해서 수입 농축산물을 도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예. 이런 정책도 바람직하고요.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국내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상품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재정 지출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 예산안을 보면요. 두 가지 지출이 있거든요. 재량 지출이 있고 의무 지출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그 예. 복지 지출이 의무 지출이고요. 재량 지출은 정부가 유도리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인데 우리 중기 재정 지출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으로 재량 지출은 2.0%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5%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보다 높게 돼 있는 그러네요. 거죠. 경기 침체에 대응할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더 줄여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일 여지가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의무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무 지출이 현재
전체 그 정부 지출에서 53%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대기실에서 우리 안도걸 차관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네네. 건전 재정을 위해서 결국 이 의무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안 차관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나눠주셨던 부분인데 예. 이게 보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3%밖에 증가를 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2025년부터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네네. 7.2% 늘어나고 26년에 5.5%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요. 크게 이 늘어나군요. 의무 지출은 결국은 복지랑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이거에서 두 부분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감소 때문에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육재정 교부금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부모급여 같은 이런 현금 지원은 사실 그동안에 부모급여를 많이 뿌렸는데 사실 출산율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연구를 바탕으로는 출산율이랑 우리 여성 인력을 활용하려면 사실 우리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패턴을 제가 살펴봤더니 사실 우리가 임금이 높은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이 외주를 준다. 육아랑 가사 서비스를 갖다가 외주, 가사 도우미나 육아 다른 도우미를 분들한테 좀 쓰면서 부탁드리는. 고소득 여성은 출산과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여성들은 출산을 할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자기 커리어를 할지를 선택을 하면서 몰라야 되는구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커리어를 하게 되면 포기하거나.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네. 이런 거를 제가 연구 결과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도 높이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려면 결국은 육아나 가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가사 도우미 비용을 낮춰주는. 아니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입하거나 네네. 값싸게. 이런 식으로 차라리 예산을 돌려서 쓰는. 그러면 이제 의무 지출을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쪽에 쓰이는 곳에 더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무 지출을 줄이고 재량 지출을 줄여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옵션이 있다. 네. 그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기재부에서.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관님, 예산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 사실 세수가 좀 줄잖아요. 예. 경제도 불황일 경우 세수가 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뭐 어떤 다른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무슨 일단 재정 지출은 있잖아요. 이제 재정 지출을 좀 늘림으로써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갈 거냐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 또 그리고 재정 지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게 물가를 지금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지금 있잖아요. 좀 별도로 좀 분석이 좀 필요한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재정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분석이 좀 필요하다. 네, 그렇죠. 거시경제 상황과 네. 또한 어떤 지출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쇄적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쓸 돈이 주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수라는 게 줄어든다는 거는 뭔가 경제를 이렇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네네.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제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되거든요. 예. 사실상 우리 경제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게 수출입니다. 네. 그런데 수출의 빠른 회복세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년도 세계 경제가 금년보다 저는 크게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해왔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소비하고 투자에 있지 않습니까? 좀 축소, 그래가지고 경기 둔화로 간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좀 예측이거든요. 네. 또 다른 세계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 역시 지금 미국이 일종의 봉쇄,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봉쇄를 좀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또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부실과 같은 또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빠른 경제 회복세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수출 여건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소비하고 투자인데 소비는 가계부채, 고금리도 상당 부분 있잖아요. 내년 아마 연말까지는 현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 이제 발목이 딱 묶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좀 투자 역시나 고금리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이게 현재 수급 상황상 이게 뭐 개선되기는 조금 어려운 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투자 역시 있지 않습니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재정이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세수가 이제 크게 줄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지금 금년 예산치에 대비해서 내년도 세수가 33조를 지금 줄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내년 재정 지출도 2.8%라고 역대급 최저하거든요. 예. 우리 경상성장률 보통 있잖아요. 그 정도는 지출이 가져야지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경상성장률 우리가 내년에 5% 잡는다 하더라도 2.8%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 성장을 있지 않습니까? 억제하는 성장력을 갉아먹는 그런 작용을 지금 재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정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시각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적정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적자를 다소 늘릴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중의 유동성을 공공 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거든요. 그게 민간 투자 제도입니다. 정부도 민간 투자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외려 BTL 같은 있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 분을 더 이렇게 축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증세가 없더라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까요? 사실 현 정부 아까 왜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현 정부의 인사들을 그대로 지금 쓰면서 일기 경제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 같은, 그러니까 긴축 재정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것 같은데 과연 확장 재정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선 이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짧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그 기본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를 활용해야 되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 유동성을 투자로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굉장히 높게 지출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정부가 직접 그 투자 지출을 하는 셈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신산업 같은 데서.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차라리 그 민간 돈을 투자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1인당 자본 숫자가 어차피 높아요. 미국이 한 94%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가 좋은 기회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1인당 그 자본이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자본의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규제 개혁 같은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부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많이 강조는 하고 있지만은 어떤 체계적인 규제 개혁은 좀 부족해요. 지금 단단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출생률 같은 것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향후 그 노동력 감소가 또 성장률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출생률을 높일 것이냐 지금 제언을 좀 해주셨는데 또 제가 거기에 추가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일단 애를 낳으면은 그 소득 감소가 뭐 세계에서 한 2번째인가 3번째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애를 키우는 그 비용이 또 1년 소득 기준으로 본다면은 또 세계에서 한 5위 안에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애를 낳으면은 소득이 늘어나야 될 텐데 소득이 깎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산을 좀 활용하려면은 모든 젊은이에 주는 것보다는 애들을 낳은 젊은이들한테 확실히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티가 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젊은 사람들 좀 잘해주면은 애를 더 낳겠지. 그런 생각으로 모든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것보다도 타겟팅 해가지고 너희들이 애를 낳으면은 우리가 확실히 도와주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정책이지 해야 된다는 않을까. 말씀이세요? 타겟 그러니까 그 기준을 평등 기준을 젊은 나이로 보지 말고 애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출산 여부로 네. 만약에 애를 대상 낳았다면은 여부를 구분해야 그러면은 된다. 부동산 사는 거를 그 아파트 사는 거 훨씬 더 쉽게 해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 같은 것도 절약해 주겠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애를 낳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성 소득 떨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성의 직장을 보호해 줘야 된다. 네. 그런 가비를 했는데 오히려 보호해 주니까 일자리 떠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차라리 노동 경직성을 좀 더 만들어줘 가지고선 이 여성이
애를 낳으려고 시장에 나왔다가 다른 직장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 아닐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비가 비싼 이유도 또 노동 경직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규제 같은 것을 뭐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발전 계획, 성장 계획, 규제 계획을 다 통째로 바꿔야 되거든요. 큰 숙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그런데 생각이 지금까지 드는데. 그거를 계속 미니까 다 거시경제 정책,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또 성장률이 느려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앞서 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좀 다른 견해를 또 보여주셨는데 아마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질문은 좀 다른 걸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제처럼 돼버린 게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정부가 잡겠다고 금리도 많이 올렸고요. 물론 뭐 가계부채 잡겠다고 올린 건 아니지만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됐고 그리고 뭐 DSR 규제 같은 것도 강화하면서 뭐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가중 금리를 또 매기는 방식도 하고 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잘.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됩니까? 지금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은행권 가계 대출이 전월 대비해서 5조 5천억 원 증가했고요. 근데 이 가계 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예. 이게 전월 대비 5조 9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에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정책자금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가계대출 받으라고 권해준 거나 진배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불과 10월 달만 해도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된다고 그 시중은행들한테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권유를 하다가 11월 달부터 갑자기 상생금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금리를 깎아줘라.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아무도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의심하기에 믿지 않기에 왔다 이르는 갔다 상황인 하는구나, 것이죠. 오락가락하는구나.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까지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시중 대출금리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요. 지금 신규 주택 공급이 2, 3년 뒤에 급감할 거라는 선행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36%, 57% 감소했습니다. 그럼 2, 3년 뒤에 35% 이상 신규 주택 공급 감소할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11월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CSI도 102니까 뭐 1년 뒤에 지금보다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더 많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내년에도 정부가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별 공급 대출을. 정책자금 대출 예, 맞아요. 저리에 공급할 저금리로 거고.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 부채 늘어날 일밖에 없죠. 그렇죠. 금리가 낮으니 예. 대출을 받을 그러니까 요인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저리에 그 정책자금 대출 줄 거고 그다음에 금리는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고 앞으로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할 거 신규 주택 공급 떨어진 이거 급감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 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계 부채를 저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신축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서 주택 가격 상승의 기대를 꺾어주는 게 제일 근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주택 가계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대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DSR 규제를 예외 적용을 받는 대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 DSR 규제는 결국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지 못하게 연간 원금과 그렇죠. 이자 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한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문제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랑 전세자금 대출 같은 너무 많은 대출이 예외. 지금 다 예외인데 아무리 DSR을 규제를 강화해도 예외 적용받는 대출이 많으면 어떻게 뭐 대출 줄일 방법이 없잖아요. 예외 적용 대출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 너무 많아요. 네네. 뭐 신용 대출 이런 거 다 만기 일시 이자만 상환인데 내다가, 예, 이자만 나중에 내다가 만기 되면 원금 상환 안 하고 연장하잖아요, 그렇죠, 대출. 연장을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대출의 가산 금리를 높여가지고 소비자들이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국토교통부 지금 새 수장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을 하락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더 입장을 가져가겠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가계대출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먼저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냐라는 걸 어느 좀 수준이에요, 예,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소득 대비 가격 비율 결국에는 소득으로 있잖아요. 이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지표를 보면은 저희가 너무 높습니다. 그 비율이 PI라고 하는데 뭐 예. 14에서 2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네. 저축해서 뭐 14년 돈 20년씩 모아야지, 20년 해야지 모아야지 해서 집을 집을 살수 사는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현재 너무 넌센스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애국에 비해서도 높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정을 시키는 거죠. 하향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하향 안정화,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방법이지 네. 이걸 다시 경기를 좀 부양을 시킨다라고 해서 경기를 좀 활성시키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규제를 완화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번 정부 들어서 있잖아요. 규제를 많이 풀었죠. 올 초부터 풀었죠. 네, 풀었죠. 그리고 연초부터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조 원의 특례 보금자리 론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공급하면서 인위적인 수요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5, 6개월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약간 상승세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지금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있잖아요. 네네. 9월, 10월부터 이게 꺾이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인위적 부양이라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 후유증은 크잖아요. 그렇죠. 그 가계 대출이 그만큼 늘어난 거 늘어났고. 아니겠습니까?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또 줄게 되잖아요. 소비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회복을 또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있잖아요. 이러한 부작용을 생기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어떻게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 시도 자체를 저는 접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전 됩니다. 예. 사실 박상우 후보자도 그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이제 다만 시장에 너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과연 그걸 이행을 할 수 있을까 여부에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부동산이 너무 민감화돼 가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주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데 주식으로 보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죠. 비싸죠. 몇 억씩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에 좀 왜곡적인 역할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그 정부가 그냥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고 했다가 금년 초에 그게 성공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내리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다 도입한 건데 그런데 얼만큼 내렸느냐 또 보면은 금년 초에 보면은 작년보다는 내렸지만은 재작년보다는 올랐었거든요. 지금 현재 뭐 부동산원 가격 정부를 얼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그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본다면 한 2020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할 때나 팬데믹 직전 수준에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봐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거든요. 팬데믹 때문에 좀 이상해졌던. 예. 그런데도 지금 뭐 집값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뭐 그 많이 그냥 뭐그 설왕설래가 예, 있죠. 설왕설래가 지금 있으니까 뭐 상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올라야 된다고 할진 몰라도 예.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여준 것은 우리가 가격이 또 너무 빨리 떨어지면은 그러면 정치권이나 뭐 그 정부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년어치 가격만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큰 정책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제가 생각으로는 오직 방법은 부동산 시장을 풀어줘 가지고선 시장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가지고선 나중에 그 장기적으로는 그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래서 믿음을 장기적으로는 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신호를 줄 수밖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지 않을 단기적으로 것이다. 이걸 조절하려고 하면은 너무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당장은 그 영향을 주지 않을 테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내가 5년 내지 10년에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가 거다. 있다. 그럼 사기가 좀 꺼려질 수 예, 있다. 그러니까 그 하향, 그 압력이 그 아주 심한 하향 압력이 아니라 좀 원만한. 네. 그래서 좀 충격이 예, 덜한, 충격이 연착륙할 덜한 수 그리고 있는. 그래서 네. 그 어떤 그 소프트 랜딩을 네. 바랄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지 않을까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시군요.
석 교수님, 사실 최근에 은행권도 얘기가 많아요. 뭐 횡재세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또 그 홍콩 ELS 부실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금융위원장은 지금 교체가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다 변화를 주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오는 방향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얽힌 현안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2명 중에서 1명은 유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LS 사태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이게 원래 그 위험한 파생금융 상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중국 H 증시가 중국 경제가 화랑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중국의 폭락을 부동산발 위기로 중국 경제가 이렇게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서 H 지수가 폭락을 해서 큰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받아서 맞아요. 이렇게 피해가 커질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 사후 처리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PF 지금 사태가 커져가지고 저축은행도 지금 상위 5개사 3분기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1년 사이에 3배가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의 지금 연착륙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PF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현안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1명은 유임을 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비슷하게 보세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뇌관이 예. 그 PF 부실 그렇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번에 ELS 이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해졌어요. 예, 더해졌는데요. 네. 뭐 그렇지 않아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특히나 현장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금융감독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태를 있지 않습니까? 잘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수 수습자, 있는. 그렇죠. 수습과 예. 대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그렇죠. 참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또 인사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분에 대한 어떤 공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헤아려서 필요하다면 있지 않습니까? 뭐 인사상에 있잖아요. 네네. 어떤 조치 요구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거는 대통령의 있지 않습니까? 몫이고 현장에 현재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상태니까 지금 소방수 불을 꺼야 되지 뭐 소방수를 교체해 갖고 할 일은 아니라고 일단 봅니다. 불부터 꺼야 된다. 예, 불부터 꺼야 되겠죠. 네. 양춘석 교수님께는 저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가 지명 발표가 나니까 아니 외교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해? 라고 해서 야당에서는 아주 강력 검증을 하겠다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자세한 프로필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여기에 나오는 프로필이나 뭐 일반 신문에 나오는 프로필을 본다면은 다 외교인데요. 예, 다 경제적인 그런 그 요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외교부 안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외교부가 전에 통상교섭본부를 가지고 있었다가 좀 산통부에 산업부에 뺏겼잖아요. 예. 그 다음서부터는 경제 외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이펙 중소기업 뭐 금융 관련 회의에 좀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네. 그때 좌장을 했던 분이 외교부의 과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뭐 에이펙 같은 데나 그런 외교 업무를 맡을 때는 그때는 다 경제 외교를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프로필에서 보면은 그게 확실히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국회에서 한번 검토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지만은 단순하게 외교부에 나왔다고 해서 이분이 자격이 없다. 그거는 그렇게 볼 더 수는 이상 없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윤석 정부 2기 경제팀 상당히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고 이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또 숙제 같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낼지 또 어떤 상황으로 연결이 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도걸 전 차관, 양준석 교수,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